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이죠. 지금 엄청난 폭염 37, 8, 9도를 오르내리는 서울 지역 중심입니다. 폭염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뭐 날씨도 폭염인데요. 이재명이가 하는 짓거리가 전부 다 열불만 더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더 짜증나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 그리고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제 완전히 쪼개져서 10월 2일부터 발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터져, 그다음에 이제 검찰 이거 터져, 이게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요게 이제 지금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이슈거든요. 이걸 엎으려고, 요거를 뒤집으려고. 그래서 국면 전환의 이 모멘텀을 만들려고 부동산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해외 정상회담을 하고 와서 7시간 동안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하고서 이거를 어제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모도반을 통해서 전부 까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까고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하루 이틀, 2, 3일 지나면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우선 우리 국민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중과세. 근데 이제 그 국민들 중에서도 이제 지역적으로 본다면 서울 강남권하고요. 그 다음에 마용성 지역. 여기에 있는 그 부동산 소유자들이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고요. 연령층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고령층들, 뭐 고령층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한 고령이라고 하니까 한 70대 이상의 고령층들. 그리고 자기 집 그냥 말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봉급 가지고 산 1주택자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지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강한 세액 부담, 요걸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주택 분양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서울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양 가격 자체가 높으니까 이제 젊은 층은 아예 두르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이 노령층은요, 빠져나가지는 못해. 양도세, 종부세, 그 다음에는 증여세, 요 세 개, 양도, 증여, 종부. 요 세 가지 세금 때문에 고령층은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청년층은 못 들어오고 고령층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경제 체제의 세제냐 이겁니다. 이런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제 검사라는 말이 없어지잖아요. 전부 수사관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검사가 이제 그동안에는 뭐 차장검사니 뭐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반 공무원화 시키는 거예요. 검찰에 딱 힘을 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상응하는 직급을 주는데 말이죠. 저연차 검사일수록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저연차. 그러니까 10년 미만 검사의 경우는 4급을 준대요. 4급. 자, 그래서 지금 검사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 문제 가지고요. 지금 이제 유력 외신들, 세계적으로 이제 유력한 이 매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경우 월스트리트 저널지 아주 유력하죠. 그 다음에 통신사로서는 블룸버그 통신. 그리고 영국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굉장히 유력하고, 유명하고요. 그런 영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도 뭐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경제 전문 주간지죠. 그래서 이런 매체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언론 보도가 된 데는요. 블룸버그 통신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금 이제 이재명 증시를 강하게 직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외신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분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독도함의 함장이요. 이 해사 일기 출신인, 그래서 이분은 항상 최초 이 말이 붙어 다닌대요. 자, 그래서 지금 여성 함장이 배선영 여성 함장, 나이는 46세, 해군사관학교 57기라고 합니다. 자, 이 여성 함장이 최초로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주요 매체에서 이거를 갖다가 재서 특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젠더 차이라고 하잖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냐에 따라서 다른 이 직장에서의 이제 차별 대우, 유리천장을 깨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독도함이 어떤 그 배인지, 어떤 함정인지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여성 함장이 어떤 좀 커리어를 쭉 걸어왔는지도.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요, 지금 해군이든 공군이든 뭐 육군이든 이제 뭐 여성 생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별 차이를 뛰어넘는 역량을 보이는
장교는요, 언제든지 대우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장밋빛을 나도 그릴 수 있다. 이런 좋은,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여군문을 말이죠. 자, 요 분이에요. 이 배선우, 자, 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을 둔, 워킹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어떤 분인지가 이제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배대령인데, 배선우 대령.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지금 우리 해군이 보유한 함정 중에서 지금 이 독도함, 요게 제일 큰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독도함을요,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참, 이 배도 멋있어요. 제가 보니까. 네.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독도함이에요. 이 독도함. 예. 자, 요 배에 이제 함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선우 대령이 되겠습니다. 이분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요, 여러분들 독도함이 이제 어떤 함정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2005년도에 진수가 됐어요. 길이가 199m. 엄청 길어요. 200m짜리죠. 폭이 30m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보유한 함정 가운데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승조원이 300여 명 되고요. 그 외에 상륙군이 7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조원 300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상륙군이 700명, 1000명까지 탈 수 있는 초대형 함정이에요. 그리고 헬기가 7대에서 12대, 전차하고 상륙 돌격 장갑차 6대, 그리고 5톤 차량 8대와 같은 다양한 군사 장비도 적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마라도함 2018년도에 진수한 건데, 딱 2대뿐인 대형 수송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지서함인 세종대왕급, 그리고 정조대왕급 구축함, 그리고 도상안창호급 잠수함과 함께 대령급 함정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독도함 함장은요, 해상 공중 상륙 작전을 지휘하고 병력 수속 임무를 수행한다. 그래서요, 이 배대령은요, 제7철학의 핵심은 동로동락이다. 승조원들과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그리고 독도함은요, 평상시에는 완벽한 대비태세로 국민이 부르면 언제든 바다로 나가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유사시에는 적의 혀를 찔리는 예리한 창이자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 이런 지금 호감을 언론에 이제 언론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해군 최초로 요군 이제 고속정장이 탄생한 이후에 고속정장 대입니다. 14년 만에 대령급 함장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해군 리더십에 있어서도 여군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분은요, 소령급 함장, 2020년도에는 중령급 함장이 여군에서 배출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군, 해군 여군 다른 장교들한테 상당히 큰 귀감이 된다. 그래서 현재 여군 장교하고 부사관은요, 2,8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이 배대령은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 함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이제 부모님이 육아를 많이 챙겨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 생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여군 최초라는 타이틀에 갇히기보다는 하루하루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지금 해외에서도 여군 함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 해군 사상 처음으로 2021년도에 지금 여군 대령이 말이죠, 니미츠크 항공모함 여기에 함장으로 취임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는 2019년도에 대령급 여성이 처음으로 이지스 구축함인 묘코함 함장에 임명이 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일정의 리더십 도전에 이제 해군 여성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성원을 좀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인사는요, 지금 언론들을 쭉 보니까 그야말로 상징성 하나만큼 갖고도 평가할 거 아니다. 전문성이 대단하다. 자, 그리고요, 이 다양성 확대, 그러니까 이제 성별 다양성 확대라고 하는 개념도 훨씬 넘는 그야말로 역량과 신뢰를 다 인정받은 그런 의미 있는 영전이다. 자,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이제 주제를 바꿔서 본론적으로 우리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세제가 고령층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잘못된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오늘자 자료가 되겠습니다. 미친 양도세 강화. 자, 그래갖고 이게 상세하게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미친 양도세 강화. 벌써 지금 이 제목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2028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장특공제의 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2029년 이후부터는 거주에만 혜택을 주도록 완전히 개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사진은 뭐냐면요.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돼야 이렇게 양도세 강화,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 쫙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현행법하고, 이번에 이제 개정되는 거에 이 차이, 요 점을 강하게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현행법에 따른, 지금 양도세 차이가 이제 8억 3,400만 원. 30년 보유할 경우에는 3억.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그러니까 삼중 세금 포위망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보유세, 양도세, 그다음에 종부세, 증여세 이 세 개. 야, 이거 사람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요. 지금 이 장문의 기사예요. 조선일보가 제일 자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지금 이게 뭐냐면 이 핵심 개편 내용이 종부세는요,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가지고 일부 1주택자는 줄여주지만은 과세 구간 자체는 더 강하게 조여줍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1.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시세로 약 2억 원 이상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특히 더 비싼 주택은 세율 인상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액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올라가서 해마다 세금이 훨씬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기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는 기존처럼 무제한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800만 원, 2028년부터는 600만 원으로 상한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럼 이게 문제냐? 표면상으로 보면요. 서민 1주택 보호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 타겟은 서울 고가 1주택자, 그리고 고령 실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서 집값만 오는 사람에게 현금화하라라는 압박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주 안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 공제까지 줄여주면 하나도 부담이고 그리고 들고 있어도 부담인 이중 덫이 되는 겁니다. 결국 시장을 안전시키기보다는 버티는 사람을 세금으로 몰아내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숫자로 보면요.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작가격 비율을 상향하고 세율은 인상하고 부담 상한 상향이 겹쳐서 세금이 단계적으로 커진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는 2028년까지 세부담이 최대 7배 수준까지 뛰는 사례도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가 사실상 축소되고 고령자 세액 공제도 상한이 걸리면 오래 산 죄가 세금으로 돌아오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는 달리 현장 체감은요, 이건 징벌적 과세에 가깝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포인트 한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요, 집값 안정 효과가 불확실하는 겁니다. 세금만 올린다고 거래가 늘거나 가격이 잡힌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둘째로는요, 실거주와 투기를 구분한다면서 정작 오래 산 실거주자를 세제의 가장 아래에서부터 압박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셋째, 정책 일관성이 없어요. 한쪽에서는 1주택 보호를 말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고가 1주택을 집중 가세하고 있어요. 넷째, 부자 때리기 프레임으로 시작하지만은 실제 타격은 은퇴자, 중산자층, 그러니까 은퇴자고요, 중산층, 상층, 그리고 서울 장기 거주자에게 먼저 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은요, 시장을 안전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오래 버틴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 한 채 지키며 살아온 고령층에게는 이제 팔라고 압박하는 순간 세금은 조세가 아니라 퇴거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은요, 정의로워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개편안은 공정이라는 이름을 빌린 부담 전가에 가깝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거를 정말 더 가열차게 비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내용으로요. 지금 이제 핵심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내용으로요. 조금 더 이제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집 한 채 오래 갖고 있었다고 이제 세금으로 압박해야 되는 거냐? 이런 반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은 겉으로는 공정, 정상화, 실거주 보호를 말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해가 딴 얘기라는 거죠.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고 고가 일주택자와 그리고 고령 장기 보유자에게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키우는 사실상의 압박이 되는 겁니다. 특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실거주자들, 그 다음에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에게는 훨씬 더 가혹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오래 사는 사람을 세금으로 몰아붙이는 오래된 1주택자를 잡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요. 종부세 구조를 손보면서 고가 1주택자의 부담을 키우는 방향. 둘째,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에 상한을 두면서 오래 들고 있던 사람의 혜택을 줄이는 거. 셋째는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은 종부세의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그동안 사실상 넉넉하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상한이 생겨요. 내년부터는 800만 원, 2028년부터는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세금을 조금 더 걷는 수준이 아니다. 오래 보유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담이 말이죠. 투기성 다주택자만 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오랜 기간 한 집에서 살아온 실거주자, 특히 은퇴자와 고령자에게 직격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강하게 우리가 비판해야 되냐? 정부가 하는 식이 딱 이런 식이라는 거죠. 세금을 올리면서도 설명은 그럴듯하게 포장해요. 투기 억제, 시장 안정, 형평성.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첫째, 실거주와 투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을 여러 채 굴리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과 평생 한 집에 살면서 자산 가치만 오른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이 세제는 이 둘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결국 성실하게 오래된 사람이 먼저 얻어맞는 거예요. 세금으로. 둘째, 현금 없는 자산가를 압박해요.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 없는 고령층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이 계속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버티기가 어렵죠. 결국 팔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평생 살아온 보금자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책이 아니라 퇴거를 강제로 세금을 수단으로 해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셋째는요. 정책 신호가 지금 엉켜 있어요. 한마디로 개판이에요. 한쪽에서는 1주택자를 보호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고가 1주택에게는 세금을 왕창 물리는 겁니다. 말은 보호인 것 같지만 실제 구조는 부담 확대. 이런 모순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정책 신뢰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이죠. 이번 세제 개편에서 중요한 게 이제 숫자예요. 하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을 올라가는데 이 부분만 보면 좋아진 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붙는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4억 원을 지금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 더 비싼 주택은 세율과 부담 상한이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부담 상한도 문제죠. 150%에서 200%까지 올라가면 해마다 세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훨씬 가팔라지는 거죠. 거기에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상한까지 들어가면 오래 버틴 사람일수록 누적 타격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건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니고 사실상 오래 살았으면 더 내라. 비싼 집이면 더 내라. 은퇴했어도 예외는 없다. 이런 지금 프레임이 짜이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얻어맞느냐? 투기 세력이 아니라 실거주 고령층이 되는 겁니다. 특히 봉급생활해서 지금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정부가 정말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있다면 뭘 해야 되느냐?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맞추고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실제 투기 수요를 정밀하게 겨냥한다. 그런데 이번 개편은 그런 정교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대신 보이는 건 단순해요. 세금을 올린다, 부담 늘린다, 오래 가진 사람을 압박한다. 이건 가장 손쉬운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 그리고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세금은 칼인데 정교하게 쓰면 문제를 바로잡지만 무식하게 휘두르면 무고한 사람까지 다치잖아요. 이번 개편은 그 칼이 너무나 높다. 투기 억제라는 명분 아래 실거주자의 삶까지도 건드리고 있어요.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고가주택 지역의 고령 1주택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평생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한 사람에게 이제는 그 집 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
이런 구조를 과연 공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은 겉으로는 형평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래 버틴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구조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도 불분명하고 실거주 보호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딱 하나. 세금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정책, 압박하는 정책. 하지만 집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삶이고 기억이고 생활의 기반인데 그걸 단순한 과세 대상으로만 보는 순간 정책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는 것을 지금 현 정권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는 세제 개편이 아니라 세제 개악이 되는 거예요. 세제 개악.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간열차게 비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검찰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검찰이 난리가 났어요. 예, 열받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요,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은요, 간단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무원 일반 계급 사회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연한이 이제 많은 검사들, 이런 검사들은 그런 대로 대우가 비슷하게 가지만은, 저연차 검사들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거기에서 검사들의 불만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수청하고 이제 공수청 이렇게 지금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중수청으로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명이 돼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한 보직 변경이 아니라 검찰을요, 사실상 수사관으로 격화시키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가장 불만을 가질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검사는 단순 행정직이 아니라 수사와 공수를 책임지는 법률 전문가인데 새 조직으로 옮긴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수사관 직급을 적용한다면 검찰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전문성과 위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우리를 재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역할 자체를 낮춰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원장급은 1급, 차장 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으로 임명이 되고 경력 10만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보면 검찰이 느끼는 불쾌감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다. 오랜 시간 같은 법률 시스템 안에서 축적해온 경력, 그리고 권한, 그리고 새 제도 아래에서 급격히 재분류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찰로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검찰 해제 수준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한시적 특례가 아니라는 점보다도 제도 자체가 상징하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해서 총정원 2,874명, 그중에 89.3%인 2,567명을 수사관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검찰 기능을 떼어내고 별도 수사기관을 구축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권한을 빼앗기고 존재 이유를 흔드는 구조적 변화다. 그래서 여기서 검찰의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명분이 실제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건 처리 책임만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사권을 옮겨놓고 나면 사건의 질은 좋아지는가, 그리고 책임 소재는 명확해지는지,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 실현은 강화되는지에 대한 답시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제도 설명은 많은데 정작 현장 혼란과 책임 공백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분노하는 이유는 결국 자존심만이 아니다. 조직의 생존과 전문성의 인정, 그리고 법 집행 체계에서의 안정성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이 임용안이 새 제도에 적응하라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검찰을 낮추고 재편하겠다는 강한 신호로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큰 겁니다. 단순한 인사발표가 아니라 검찰의 위상과 권한을 근본부터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중수청 임용안은 검찰에게 매우 불편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검사를 수사관으로 임명하고 직급 체계를 새로 짜고 검찰 기능을 분리하는 이 과정은 검찰이 보기에는 개혁이 아니라 축소와 해체에 가깝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권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법치 시스템인데, 근데 지금은 그 시스템보다는 먼저 검찰의 불만과 반발이 더 크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지금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지금 이제 외신이 전하는 이재명에 대한 그 직격탄, 이 보도,
동향, 요거는요,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별도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